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SQL 최적화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QL-P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크죠. 별도의 모듈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최적화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SQL-D 시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별도의 모듈로 강조해서 다루지는 않고요. SQL 파트에서 두 번째 모듈이죠. 즉, 첫 번째 모듈이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이고 두 번째 모듈이 SQL 기본 및 활용이잖아요. 그런데 SQL 최적화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두 번째 모듈인 SQL 기본 및 활용에 포함시켜서 SQL-D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는 다루지는 못하고 한 20페이지, 슬라이드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중요한 점 위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크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옵티마이저 다룰 때는 이런 옵티마이저, 저런 옵티마이저 유형이 있다. 그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 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조인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조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조인과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조인은 적용되는 시점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는 옵티마이저, 인덱스, 조인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마이저와 실행계획,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조인 이렇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SQL문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매점에 가서 우유도 사오고 이렇게 문구점에 가서 볼펜도 사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SQL문을 만든다라는 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동선을 짜야 되겠죠. 자, 내가 10,000원을 받았고 문방구가 더 가까운지 아니면은 매점이 가까운지 혹은 사와야 되는 게 만약에 무거운 게 있다면은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벼운 거 먼저 사고 무거운 걸 나중에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녹는 게 있다면 또 녹는 걸 먼저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심부름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돈 갖고 심부름을 하긴 하는데 어떤 걸 먼저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친구 같으면은 똑같은 심부름도 10분 안에 해올 거고요. 아니면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똑같은 심부름을 왔다 갔다 동선을 엉망으로 짜면서 1시간이 걸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SQL문을 만들 때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해라 라는 명령을 하는 거고요. 걔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는 부분이 SQL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성능 모델링하고는 지금 좀 달라요. 성능 모델링은 우리 모델링 파트 할 때, 모듈 1 할 때 봤었던 거고요. 지금은 SQL문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고민을 해주는 기계가 최적화기, 옵티마이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옵티마이저에는 규칙에 기반한 옵티마이저, 비용에 기반한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여러분은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에 대해서만 정리하시고, 어떤 옵티마이저가 딱 나왔을 때 이게 규칙 기반이군, 비용 기반이군 하고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인덱스 부분은 성능 모델링 할 때 다루어 봤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인덱스가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스캔이란 뭔지, 보통 이제 비트리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비트리 인덱스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인덱스 스캔과 풀 스캔의 차이가 뭔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 수행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 우리 뭐 EQ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운 조인은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을 걸었을 때 그 결과값이 뭐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 요만큼만 나올 건지 이렇게 나올 건지, 얘와 얘의 조인을 걸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조인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논리적인 레벨. 뭐 예를 들면은 등호를 사용하는 조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인도 있었고요. 왼쪽 거 다 나오게 하는 조인도 있었고 아니면 교집합만 나오게 하는 조인도 있었고, 그런 게 우리가 배웠던 조인이고요. 지금 조인은 다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너 조인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너 조인을 하기로 해서 양쪽 테이블이 있는데, 이너 조인이면은 서로 일치하는 것들만 찾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치하니까 요 행들을 조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게 우리가 명령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너 조인을 해라. 그 말은 일치하는 것만 뽑아내란데, 이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10,000개의 레코드가 있었고 여기에 10,000개의 레코드가 있었어요. 뭐 여긴 10만 개로 할까요? 자, 10,000개, 10만 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 일치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찾아낼 거냐.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고 10만 개를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10만 개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10만 개 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조금 더 똘똘한 사람은 여기 10,000개 중에 있는 거와 10만 개 중에 있는 거 사이에 겹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까? 라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조인은 어떤 애들을 결과값으로 보길 원하냐 였던 거고요. 지금 보는 조인은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찾을 건데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난번 조인과 이번 조인은 그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L 문장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요구사항만 얘기하지 어떻게 할 건지 과정을 기술하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해봤더니 1시간, 해보고 나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SQL문을 실행하기 전입니다. 자, 하고 나서 이게 좋더라. 그건 저도 해요. 누구나 합니다. 자, 실제로 SQL문을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게 옵티마이저가 할 일이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옵티마이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부름 있잖아요.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이너 조인 예를 들면 얘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얘를 찾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찾아서 하고 얘를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렬하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실행 계획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예상을 합니다. 뭐가 제일 빠를까 해서 그 중에 최적의 실행 계획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하는 최적의 실행 계획을 찾아내면 그 실행 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SQL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쁘게 SQL을 짜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SQL문을 동일한 코드를 짰다고 하더라도 똘똘한 옵티마이저한테 맡길 때랑 덜 똘똘한 옵티마이저한테 맡길 때는 실행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자, 옵티마이저가 동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래 것만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위에 거는 이제 문제 출제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규칙에 기반한 옵티마이저,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저가 있고요.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데 하위 버전의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있으니까 걔랑 호환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에서 RBO, 그리고 커스트 베이스드에서 CBO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CBO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규칙 기반과 비용 기반을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크게 보면 전체 동작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SQL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파서가 걔를 다 해석을 하겠죠. 뜯어서 select 어쩌고 저쩌고, delete 어쩌고 저쩌고, 뭐 join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까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자, 뭐 제가 문구점에 가서 뭐 사오고 매점에 가서 뭐 사오고 오다 약국에 들려서 뭐 사라 그러면 제가 시킨 순서대로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약국은 여기서 거리가 얼마고 문구점은 마트와 가깝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이 옵티마이저라고 보시고요. 옵티마이저의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에는 규칙이 이미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랑 이게 있을 땐 이거 먼저, 이거랑 이게 있을 땐 뭐 이거 먼저, 이렇게 규칙이 정의가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고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얘가 바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즉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한 다음에 총 비용이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총 비용이 제일 덜 들겠군 하면 그 실행 계획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해서 결과를 사용자가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옵티마이저를 통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지만 그 잠깐의 시간을 씀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른 실행을 할 수 있다라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한데 지금 이 순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만약에 4번, 10번이 가능하다? 그럼 4번을 하자는 거고요. 1번, 7번이 가능하다? 그럼 1번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부터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우면 저절로 외워진다. 그러면 억지로 기억해서 지우지 마시고 외우시고요. 우리는 얘네들 중에 좀 특징적인 것들만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특징은 1번부터 14번까지는 전부 인덱스 스캔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풀 스캔, 풀 테이블 스캔이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되는데 풀 테이블 스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테이블의 맨 첫 행부터 맨 끝 행까지 다 들여다 본다라는 거니까 10만 개가 있으면 10만 번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풀 테이블 스캔이 가장 느린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덱스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4번까지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이 인덱스를 스캔하는 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그 인덱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제일 빠른 거는 로우 아이디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에는 로우 아이디라는 게 실제로 얘가 저장되어 있는 그 아이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우 아이디를 알면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을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어떤 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로우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로우 아이디를 알아야 이 위치에 이 행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뽑아오게 되는데 로우 아이디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빠른 거, 제일 좋은 거, 우리가 로우 아이디를 알면 그냥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로우 아이디를 알면 로우 아이디로 액세스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그럼 로우 아이디를 모르면 어떡하느냐? 로우 아이디를 모르면 로우 아이디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번이 1, 2, 3, 4인 학생을 찾아라. 얘가 PK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학번이 1, 2, 3, 4인 학생을 찾아서 걔의 로우 아이디가 0x11 00이다. 이런 식으로 찾자라는 거죠. 자, PK를 가지고 로우 아이디를 찾아내서 얘를 가지고 액세스하는 게 이제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유니크한 인덱스를 통해서 하나의 행을 액세스를 하는데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로우 아이디를 바로 가지고 액세스를 했으니까 제일 빠를 거고요.
지금 규칙 4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먼저 액세스를 하고 나서 유니크 인덱스 혹은 PK가 되겠죠. 걔를 먼저 액세스하고 나서 걔를 이용해서 로우 아이디를 추출해서 행을 액세스하니까 규칙 1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꽤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규칙 8을 보면 컴포짓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인덱스가 하나가 아니라 한 컬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뭐 1번, 4번, 8번이 제일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합 인덱스 사이에는 예를 들어 학번과 이름으로 같이 엮여 있다라든지 뭐 A와 B라는 걸로 인덱스가 되어 있고 얘는 B와 C와 D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복합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인덱스로 쓸까 이걸 인덱스로 쓸까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인덱스 매칭률이 높을수록 걔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복합 인덱스인 경우는 이 인덱스를 쓸 거냐 이 인덱스를 쓸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덱스 매칭률이 높은 걸 써라. 근데 인덱스 매칭률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인덱스 매칭률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인덱스 매칭률을 계산해 봤더니 동일하다면은 구성 칼럼이 많은 걸 쓰라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는 만약에 인덱스 매칭률이 얘가 높다. 그럼 얘를 쓰는 거고요. 얘가 높다. 그럼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매칭률이 동일하다. 얘는 2개짜리고 얘는 3개짜리잖아요. 그럼 3개짜리를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3개짜리 조합과 2개짜리 조합이 있는데 매칭률이 동일하면 3개짜리 조합을 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덱스 매칭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인덱스 매칭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의 수, 자,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의 수 분의 매칭되는 칼럼의 수인데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지리문에서 이퀄 조건으로 사용된 컬럼의 수인 거예요. 자, 이퀄 조건으로 사용된 컬럼의 수입니다. 그런데 요건 좀 이그젬플을 여러분 봐야 되겠는데 이퀄 조건이 첫 컬럼부터 순서로 연속되는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제 이그젬플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간단히 한번 보고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인덱스 1 같은 경우는 3개의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3개 중에 학번, 나이, 생년월일은 없네요. 학번과 나이가 이퀄 조건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2개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인덱스 매칭률은 3분의 2입니다.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와 학년이니까 2개의 컬럼이 있잖아요. 근데 주민번호도 걸려 있고 학년도 걸려 있네요. 2분의 2. 그러면 인덱스 매칭률은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높은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첫 칼럼부터 순서대로 연속되는 경우만을 매칭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매칭률은 분모는 지금 전부 인덱스가 만약에 C, 9, 동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매칭률은 전부 3분의 얼마 얘가 매칭률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컬럼은 3개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매칭 조건으로 사용되냐 보면 C는 하고 나왔죠. C는 9는 C는 9는 동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매칭률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순서로 연속되는 경우라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자, 보면 C가 나왔고 동이 나왔잖아요. 순서로 연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C가 나오고 얘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칭률이 자, 매칭된 컬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C까지는 매칭, 그 다음에 매칭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매칭률을 갖게 되는 거고요. 다음 거를 보면 C 나오고 9 나오고 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C는 이퀄 조건이고 9는 이퀄이 아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얘도 역시 C 하나만 된 거고요. 자, C가 나오고 9가 나오고 이퀄이 아니네요. 그럼 얘는 3분의 2.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은 제일 먼저 동이 나왔네? 그게 아니고요. 요 순서라는 게 지금 얘 순서가 아니고요. 얘 순서를 따져보는 거예요. C9 동. 자, C 나왔고요. 9 나왔고요. 동이 라이크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3분의 2. 얘도 C9 동. 얘는 3분의 3.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복합 인덱스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덱스의 매칭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칭률은 인덱스의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퀄 조건이 몇 개 사용되었는지를 봐서 총 몇 개 중에 순서대로 몇 개가 이퀄 조건이 사용됐다라는 걸 보고 매칭률을 계산한 다음에 매칭률이 높으면은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매칭률이 동일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구성 칼럼이 많은 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게 컴포짓 인덱스에 대한 규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컴포짓 인덱스였잖아요. 컴포짓 인덱스에 여러 칼럼이 있을 때 그 중에 누구를 택할 거냐 하는 거였고요. 걔네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싱글 컬럼 인덱스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싱글 컬럼 인덱스에 이퀄 조건이 걸려 있는 게 규칙 9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 10번은 이퀄 조건이 아니고요. 이퀄 조건이 아니고 bounded range search가 되겠습니다. bounded range search. 뭐냐면은 인덱스가 생성되어 있는 칼럼에 양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형태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like문도 포함이 되고요. between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양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bounded고요. 그 다음 순위가 뭐냐면 unbounded예요. 얘는 양쪽 범위가 예를 들면 수직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bounded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unbounded는 뭐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 table scan. 풀 테이블 스캔은 전체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다. 얘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이그젬플을 하나 여기 스샷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지는 않을 거고 너무 어렵고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모양으로 어떻게 비교하냐? 자,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에는 코스트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면은 이거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고요. 앞만 봐도 코스트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살펴볼 텐데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구현할 건 아니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가장 큰 한계 때문에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한계는 뭐냐면 몇 개의 규칙만으로 현실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규칙 보면 이퀄 조건으로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고 이렇게 바운디드가 된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바운디드가 된 게 그 다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빠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37인 사람 age equal 37 이렇게 했는데 37인 사람이 전체 테이블 중에 90%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을 봤더니 나이가 35에서 이렇게 해서 36이다. 37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레인지로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할까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여기가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1000살이에요.
1000살보다 많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그 규칙이 일반적으로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규칙이 항상 우선순위가 속도를 잘 예측을 하느냐, 항상 얘가 얘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실제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성을 해보고 뭔가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입니다. SQL문 처리에 예상되는 비용, 여기서 비용이라 하는 거는 소요 시간과 자원 사용량이 되겠죠.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게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진 규칙이 아니라 테이블이나 인덱스나 칼럼에 대해서 각종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수행을 하면 대충 시간이 얼마가 걸릴 거고, 그런 통계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 정보를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통계 정보 관리를 통해서 비용 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정보가 다르면 만약에 동일하게 SQL문을 던졌는데 어떤 DBMS랑 어떤 DBMS가 혹은 동일한 DBMS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오라클 11G예요. 여기도 오라클 11G인데 여기에 통계 정보가 있고 여기에도 통계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한 거랑 여기서 관리한 게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SQL문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실행되는 순서와 저기서 실행되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왜 나왔냐?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나왔다를 기억하시고,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특징은 뭐냐? 아래와 같다라는 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뭐였죠? 옵티마이저의 구조를 봤었잖아요. 옵티마이저의 구조를 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질의 변환기가 있게 되고요. 자, 질의를 변환한 다음에 계획을 생성하게 되는데 대안 계획이 여러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개에 대한 대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은 통계 정보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통계 정보에 기반을 해서 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계획 어때? 얼마나 걸릴까? 통계로 비용을 예측해서 얼마랍니다. 이런 계획 어때? 얼마랍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계획에 대한 소요 시간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큰 흐름에서 하나하나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질의 변환기는 SQL문을 보다 작업이 용이한 상태로 변환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대안 계획을 생성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즉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SQL문에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옵티마이저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무엇을, 결과는 동일해야 되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생성하는 다양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동선을 이렇게 짤까 이렇게 짤까 동선을 막 짜는 거죠. 근데 요것도 OX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만들게 되면 그 가지수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계획을 다 생성하진 않고요. 있을 법한, 즉 가장 효율적일 법한 계획들을 추려내고 걔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능한 모든 계획이 이런 거다. 이걸 다 만들진 않고 얘 정도의 가능한 계획을 추려낸 다음 얘네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누구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을 생성하진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 최적 대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무튼 우리가 후보가 됨직한 계획들을 생성해낸 다음에 걔네의 통계치에 근거해서 비용을 예측하게 된다라는 게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세운 실행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요 슬라이드 잠깐 우리 왔다 갔었잖아요. 자, 실행 계획에 보면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볼 건 아니지만 조인 기법에 대해서 또 순서도 나와 있고요. 자, 조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하는 기법, 조인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살펴볼 NL 조인을 쓸 건지, 여기 지금 NL 조인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NL 조인을 쓸지, 솔트 머지를 쓸지, 해시를 쓸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액세스 기법이 인덱스 스캔을 할지, 풀 테이블 스캔을 할지, 얘는 지금 풀이고 얘는 인덱스고 풀이고 인덱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 기법과 액세스 기법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여기 비용 얘네들이 이제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실제로 실행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 실행하고 나면 시간 이미 다 쏟아버렸는데 뭐하러 이게 필요하겠어요? 실제 실행한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 나온 수치들 이런 것들은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코스트라고 써 있는 거는 상대적인 비용 정보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낮은 게 얘가 제일 좋겠네요. 자,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카드라는 거는 아마 카디넬러티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수, 행의 수도 작을수록 좋겠죠. 행의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행의 수가 적어야 행의 수가 적어야 시간이 덜 걸릴 거니까 얘도 작아야 좋고 얘도 작아야 좋고 결과 집합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양도 작아야 좋겠죠. 그래서 코스트, 카드, 바이트가 전부 작아야 유리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실행이 아니라 예측치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테이블 스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풀 테이블 스캔과 인덱스 스캔이 있었잖아요. 인덱스 스캔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풀 테이블 스캔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 내의 모든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디스크 안에 모든 블럭에 값이 다 들어있지는 않고요. 고수위 마크 요거는 우리 이렇게 가끔 강에 가보면 댐에 보면 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돼서 몇 미터 이렇게 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물이 차 있어도 꽉 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길 넘어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요 위에는 물을 담아두지 않는 거를 우리가 HWM이라고 하나 봐요. 자, 디스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HWM이라는 고수위 마크 아래에 테이블 값들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얘기한 건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였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블럭을 다 읽는 게 풀 테이블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선택에 의해서 풀 테이블 스캔을 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SQL문에 where 조건이 안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where 조건이 안 걸려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select 별표 from student 그리고 끝. 그 말은 조건이 없으니까 테이블을 다 읽어오라는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답이기 때문에 풀 테이블 스캔을 해야 되겠죠. 뭐 요렇게 뽑고 요렇게 뽑고 다시 얘 뽑고 얘 뽑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다 가져올 거니까 풀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QL문에 where 조건이 있긴 있어요. where 조건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select 별표 from student where name은 어쩌고 age는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name도 그렇고 age도 그렇고 인덱스가 안 걸려 있는 컬럼들이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PK 학번처럼 인덱스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학생 중에 나이가 20살인 사람을 찾아라. From student where age는 20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이 나이가 20인지 아닌지 알려면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조건이 있긴 있지만 조건문에 사용된 변수가 컬럼이 인덱스가 안 걸려 있어요. 어차피 나이를 알려면 다 가져와야 되니까 풀 테이블 스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은 어쩔 수 없이 풀 테이블 스캔을 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선택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옵티마이저의 선택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웨어문에 age에 인덱스가 걸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덱스가 걸려 있어서 우리는 인덱스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요 age 조건이 뭐냐면 3살에서부터 100살이에요. 자,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만 명 데이터 중에 한 99,980개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였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인덱스 스캔을 해서 대부분을 하나하나 속아내느니 아예 그냥 전체를 다 가지고 오고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럴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 스캔은 한 번씩 자, 요 데이터를 가져와세요. 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하면 하나하나씩 블럭을 가져오게 되는데 풀 테이블 스캔은 뭉텅이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꽤 많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콕콕콕 집어서 대부분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냥 몇 개 버리더라도 전체를 뭉텅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나왔지만 풀 테이블 스캔은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차피 얘네를 다 읽을 거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읽어오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인덱스 스캔은 그게 안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렬 처리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인덱스 스캔이 아니라 풀 테이블 스캔을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액세스해서 가져오는 게 낫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풀 테이블 스캔이 지금 이 위에 거는 약간 디테일한 얘기였고요. 다음 중 풀 테이블 스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옵티마이저가 풀 테이블 스캔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인덱스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사실은 인덱스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이미 성능 모델링 할 때 잘 살펴봤고요. 인덱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봤었죠. 예를 들면 이미 살펴본 내용 중에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나치게 많은 인덱스를 생성하면 시간과 공간이 낭비되고 또 인덱스된 필드를 업데이트할 때 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인덱스가 왜 필요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이미 봤으니 그 실제로 인덱스를 구현하는 그 파일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다루어도 뭐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런 트리 구조를 다루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우리는 인덱스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비트리라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전산과 컴공과 같은 경우는 이런 비트리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거나 이제 수도 코드까지는 구현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비트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덱스는 주로 비트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비트리는 이퀄을 사용하는 일치 검색과 범위, 레인지 검색에 모두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유니크한 스캔이 있고요.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오는 레인지 스캔이 있게 됩니다. 보면은 유니크 스캔은 유니크한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번 같은 거죠. 학번이 1, 2, 3, 4 그러면은 단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레인지 스캔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건 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덱스로 넌 유니크한 칼럼을 써요.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 이리 와! 그랬더니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홍길동인 사람 5명이 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인덱스가 유니크하냐, 유니크하지 않냐를 가지고 유일 스캔과 범위 스캔을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에 있는 모든 조건이 이퀄로 주어져 있으면은 유일 스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퀄 이외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또 범위 스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학번은 아까 유니크하다고 그랬잖아요. 학번이 크다? 1, 2, 3, 4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니크 인덱스를 사용했지만 이퀄이 아닌 다른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1, 2, 3, 4번보다 큰 학번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 스캔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크 스캔은 뭐냐 하면 다시 인덱스도 유니크해야 되고 인덱스 구성 칼럼의 조건이 모두 이퀄이어야 되겠고요.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위배가 되면 범위 스캔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이 비트리가 되겠는데, 우리는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35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48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요게 우리가 DB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요 위에 있는 요 트리 모양의 구조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슈가 되고, 여기를 구현하는 트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비트리를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리 인덱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서 밑에는 나뭇잎들, 리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브랜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브랜치는 지금은 한 층밖에 없지만 사실은 브랜치가 뭐 여러 층으로 이렇게 몇 단계로 나뉠 수도 있어요. 자, 리프는 한 층만 있고요. 브랜치는 여러 층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치 중에 굳이 이제 제일 높은 층에 존재하는 맨 위에 대장, 요 녀석을 우리가 루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크게 나누면 브랜치와 리프로 나누게 되고요. 브랜치 중에 최상위에 있는 애를 우리가 루트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치 블락은 존재 이유가 뭐냐? 분기예요, 분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뉘고, 얘는 이렇게 나뉘고, 얘는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분기하는 게 브랜치 블락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기 자식이 누군지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어요. 내 밑에 누구, 얘는 여기, 이렇게 포인터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정보는 이제 리프 블럭에 있게 되는 거죠. 리프는 트리의 가장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덱스 구성 칼럼의 데이터와 해당 행의 위치를 가리키는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학번이 인덱스다.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이 학번이다. 그럼 학번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1번은 주소가 실제 테이블에 어디 있냐면 0x11ab라는 위치에 있고, 2번이라는 학번은 CCA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리프 노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 칼럼의 데이터와 그리고 그 행이 실제로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가리키는 식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루었던 거는 요 부분만 다루었다라는 거죠. ID 1, 2, 3, 4가 어디에 있고, 또는 뭐 어떤 인덱스를 했었죠? 그때 연도가 2017년인 거는 어디에 있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칼럼의 데이터, 그리고 그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리프 노드 간에는 서로 양방향으로 포인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이 누구고 뒤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하면 만약에 이퀄 설치만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자, 일치 검색이 있고 범위 검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일치하는 검색만 한다고 그러면은 학번이 15번인 애를 찾아, 그러면 뿅뿅뿅뿅 와서 이렇게 쿵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번 이내를 찾아. 그래도 뭐 뿅뿅뿅 가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범위 검색을 해서 15번부터 15번부터 20번까지를 찾아라. 자, 그렇게 됐을 때 15번 찾고 16번 찾고 17번 찾고, 자, 뭐 예를 들면 15번, 16번, 17번, 18번 이렇게 다 찾아가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15번을 찾은 다음에 15번에서 20번까지 그러면 얘를 타고 가요. 이렇게. 아, 여기까지네 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까 범위 검색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치 검색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찾아가는 게 이퀄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 검색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타고 직접 갈 수가 있다 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검색을 할 때는 오름차순 검색, 내림차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37 이상 55 미만을 검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37을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부터 찾아요. 루트 노드에서 여기 50이라는 값이 있네요. 여기는 50보다 작은 애들 동네, 여기는 50보다 큰 애들 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7은 50보다 작잖아요. 지금 얘만 기준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동네로 가. 그랬더니 10이라고 40이 있어요. 37은 11과 4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소를 따라오게 돼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37이 있어요. 35, 37, 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37부터 55까지니까 오른쪽으로 얘는 안 되네?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37이 실제로 어디 저장돼 있냐? 여기 45 여기 해서 이렇게 4개의 값을 찾아주는 게 비트리를 이용해서 구현한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완전 쉽네. 뭐 이게 왜 대단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트리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을 때 얘기고요. 구현이 돼 있을 때 얘기고, 이 트리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만만치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학번이 130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 130인 학생은 여기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 중에 하나가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 인설트가 일어나요. 혹은 여기 120번이 탈퇴했어요. 120번이 탈퇴했어요. 학번 120번이 탈퇴했을 때 여기 값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러면 막 요 노드가 두 개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드가 합쳐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 값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DB 시간에 배울 건 아니고요. DB 시간에는 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퀄 검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범위 검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가 우리 시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업 내용 중 마지막 주제 묶음인 조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단순한 조인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후에 아이디어를 하나씩 애드해가는 형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또 다른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조인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원하는 조인이 이너 조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과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는 값만 뽑아내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아까 10,000개가 있고 여기 10만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NL 조인,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먼저 보시면, 앞에 있는 테이블, 이제 먼저 온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 뒤에 온 테이블을 후행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금 헷갈리는 용어긴 하지만 앞에 있는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 하고,
뒤에 후행하는 거를 내부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얘는 왜냐하면 forloop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forloop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A는 이거 문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읽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or A가 그래도 대략은 지켜져. for 1에서부터 뭐 A가 10일 때 그 아래서 for 뭐 10에서부터 B가 1000 뭐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문이 밖에 있고 또 안에 있고 해서 외부에도 하나가 있고 내부에도 하나가 있어서 이중 루프를 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 있는 루프, 얘는 내부에 있는 루프라서 얘가 사실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온 거고요. 선행 테이블. 얘가 오른쪽에 있는 후행 테이블에서 온 거예요. 자, 이름에 대한 어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후행 테이블을 내부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추출을 해서 후행 테이블을 읽으면서 조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설명하고 뒤에 이그젬플을 들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급여가 1억 이상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뭐 이름과 부서명을 출력하라. 뭐 이런 쿼리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가 1억이 넘는 사람을 이 중에서 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일치하는 부서의 부서 정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 테이블, 얘가 후행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추출을 하고요. 즉 급여가 1억 넘는 사람을 뽑으란 얘기죠. 그 각각에 대해서 후행 테이블을 읽으면서 조인을 하는데,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의 수만큼, 예를 들어 사원이 10,000명이 있었는데 1억 원 이상인 사람, 연봉 이상인 사람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10,000명을 쭉 훑어가면서 1억 넘지도 않는데 부서는 안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넘는 100명을 골라서 그 100명에 대한 부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즉 조건을 만족하는 게 100명이니까 100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성능 면에서 볼 때는 결과 행의 수가, 그러니까 리졸트로 결과로 나오는 행의 수가 적은 게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만한 테이블과 이만한 테이블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요. 큰 테이블과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큰 거부터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거보다는 작은 테이블이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선행 테이블에서 아까 있었던 이그젬플을 보면 첫 번째 사원 봤더니 1억이 넘어요. 합격! 그러면 본선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부서는 좀 그런데요. 자, 부서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그젬플을 바꿀게요. 1억이 넘는 사원이 차를 뭘 타고 다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1억이 넘어요, 연봉이. 그래서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테이블을 좀 다시 만들게요. 여기 직원이 있고요. 직원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차량 테이블이 있어요. 차량 테이블이 있고 차량의 이제 맨 끝에 포린키로 4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직원 테이블의 PK는 4번이었겠고요. 차량 테이블의 PK는 차량 번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연봉이 1억 이상, 1억보다 초과하면서 차량이 뭐라고 그럴까요? 차의 배기량이 뭐 2000cc 미만인 요런 애를 찾는 거예요. 연봉이 1억 넘는데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요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1번 사원 봤더니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본선으로 내보냈어요. 봤더니 이 1번 사원이 차량 테이블에 존재해요. 즉 여기 어디엔가 1번이 있어요. 차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걔를 봤더니 그 차의 배기량이 2,000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합격. 그래서 1번 홍길동 뭐 차는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봤더니 연봉이 1억이 안 돼요. 그래서 탈락. 1억도 안 되니 차는 무슨 하면서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 봤더니 1억이 넘어요. 그 본선에 갔어요. 본선에 갔더니 근데 얘가 후행 테이블이랑 연결이 안 돼요. 즉 포린키에 지금 5번에 해당하는 그 사람은 차가 없어서 이 포린키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은 봤더니 1억이 넘어요. 여기 또 1억 안 넘는 애들이 또 있네요. 자, 1억이 또 넘어서 본선으로 올라갔더니 얘가 마침 후행 테이블에 8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더니 걔는 차가 배기량이 2,000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 못해요. 그러면 또 이제 걔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맨 앞에 뽑았던 애가 나오게 된다. 하나만 나오게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앞에서부터 얘가 선행 테이블, 얘가 후행 테이블이 되죠. 선행 테이블 확인,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 만족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걔에 해당되는 후행 테이블을 찾아서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 추출.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에 만약에 지금 조건 만족하는 게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 만족하는 게 하나, 둘, 세 개였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3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조인 순서상 선행 테이블로 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테이블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1억이 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사람은 10만 명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반대로 뒤에 걸 먼저 한다 그러면 얘를 하나씩 가면서 10만 번을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를 조인 순서상 앞에 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L 조인이 가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인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얹혀서 한번 솔트 머지 조인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솔트 머지 조인은 이름 그대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정렬을 하느냐? 조인의 대상이 되는 기준 컬럼. 아까 같은 경우에 직원과 차량을 조인을 할 때 직원의 4번이 조인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면 4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직원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차량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직원의 4번을 기준으로 그게 아니고 자, 여기서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을 먼저 골라요. 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을 먼저 골라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쭉 몇 명 나올 거잖아요. 걔네들을 4번으로 정렬 이렇게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서도 자,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애들을 뽑아내요. 요 녀석 얘는 탈락했나봐요.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애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차주인들의 4번이 있었잖아요. 그 4번을 기준으로 정렬. 그런 다음에 정렬이 된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위에서부터 쭉 정렬이 돼 있으니까 정렬된 애들끼리의 비교는 랜덤하게 위치한 애들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솔트 머지 조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그림으로건 아니면 방식으로건 설명이 있으면 얘가 무슨 조인인지 그 이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조인의 특징이 성능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즉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든지 동작을 설명하면 얘가 무슨 조인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장단점을 다시 보면 정렬할 데이터가 많다면 즉 여기서
조건 만족한 거 뽑고 조건 만족한 거 뽑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정렬 자체만 해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렬할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저하되겠고요. 그리고 이퀴 조인 뿐만 아니라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퀴 조인은 우리가 완전히 일치할 때만 하잖아요. 학번이 모인 경우, 학번이 1, 2, 3, 4인 애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넌 이퀴 조인은 우리 그 조인 배울 때 수행을 해봤지만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도 되고, 그러니까 이퀄이 아닌 연산도 가능하잖아요. 얘네가 이미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요 값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얘다 그러면 이 밑으로 다 큰 거잖아요. 아니면 또 얘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얘 위는 또 다가 되고 해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라는 게 솔트머지 조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조인 기법으로 해시 조인을 살펴볼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조인 세 가지 있잖아요. NL 조인, 솔트머지 조인, 해시 조인이 우리 최적화를 할 때, 튜닝을 할 때 사용되는 빅3 조인입니다. NL 조인, 솔트머지 조인, 해시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해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죠.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를 다른 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큰 틀에서는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바이트 수가 많고 얘는 바이트 수가 적죠. 예전에 뭐 예를 들었던 거 이런 게 있었죠. 학번이 1, 2, 3, 4, 5, 6 이렇게 6자리일 때 얘를 두 자릿수로 나타낸다. 두 자릿수로 나타내면 00에서부터 99까지 100개의 그룹이 있게 되잖아요. 자, 1, 2 이렇게 학번으로 치면 굉장히 다양한 학생이 있게 되는데 얘를 100개의 바구니 중에 어디 하나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요 두 자리를 따는 거죠. 두 자리를 따서 얘는 56번에 넣고 00이면 이 자리에 넣고 75면은 이 자리에 넣고 하게 되면 00번에는 1, 2, 3, 4, 00, 2, 1, 2, 1, 00, 9, 9, 9, 9, 00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모여있는 건 모여있으라고 하고 긴 자릿수를 짧은 자릿수로 매핑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해시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시 함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조인을 거는 게 해시 조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인 컬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4번이 되겠죠. 조인 컬럼 기준으로 해시 함수를 수행해서 만약에 해시 값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은 심층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이랑 9, 9, 8, 8, 7, 7이랑 얘와 얘가 같은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애들이 있을 텐데 요 값을 수많은 애들이랑 다 비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시 값만 봐도 얘는 56이고 얘는 77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56번 바구니에 들어있고 얘는 77번 바구니에 들어있으면 앞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56번 바구니에 들어있는 다른 애들 중에 자, 만약에 1, 2, 3, 4, 5, 6과 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해시 값을 봤더니 얘가 56이에요. 그러면 해시 값이 56인 애들만 뽑아내요. 얘는 탈락. 그러면 얘와 얘가 일치하잖아요. 걔네들하고만 비교를 했더니 얘는 해시 값만 같지 앞이 다르니까 탈락. 얘는 해시 값도 같고 앞도 같으니까 당첨. 이렇게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즉 비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시 값을 먼저 뽑아내고 해시 값이 맞는 애들에 대해서만 후보로 뽑아서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해시 조인이 되겠고요. 그 해시된 결과, 즉 어떤 값은 어떤 그룹이다, 어떤 값은 어느 배스킷이다 라는 것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걔를 메모리에 생성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도 NL 조인과 마찬가지로 결과 행의 수가 적은 거를 선행 테이블로 두고요. 결과 행의 수가 많은 거를 후행 테이블로 두는데 아까 같은 NL 조인 같은 경우에는 for루프 2번을 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행 테이블을 외부 테이블이라고도 불렀고 후행 테이블을 내부 테이블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해시 조인에서는 선행 테이블은 빌드 인풋이라고 불러요. 자, 해시 함수를 만들어가는 해시 맵을 생성하는 그런 빌드를 한다는 뜻에서 빌드 인풋이라고 하고요. 후행 테이블은 프루브 인풋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NL 조인에선 선행이 외부 테이블이었죠. 그리고 후행이 내부 테이블이었고요. 해시 조인에서는 선행이 빌드 인풋, 후행이 프루브 인풋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빌드 인풋에서 해시 맵을 생성을 해요. 얘가 지금 해시 맵이라는 거예요. 자, 해시 함수가 정확히 어떤 게 사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값들은 A 버킷에, 이런 값들은 B, 이런 값은 C, 얘네들은 D 버킷에 이렇게 위치돼 있어요. 이렇게 해시 맵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사용된 게 빌드 인풋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해시 맵은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해시 맵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행 테이블, 즉 프루브 인풋에 대해서 하나씩 스캔을 해나가는 겁니다. 스캔을 하다가 조건에 맞는, 예를 들면 아까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기량이 2000 미만인 차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차량의 주인의 4번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넣어봐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함수였는지 모르지만 이 값에서 맵을 만들 때 사용한 해시 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값을 가지고 해시 함수를 매겨봐요. 매겨봤더니 9999는 B라는 버킷이래요. 그러면 B라는 버킷 안에 있는 값들하고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네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 9999 글쎄 있나 모르겠네. 있으면 B에 있어. 없으면 어디에도 없겠지만 있으면 B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여기 만약에 뭐 해시 함수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어렵지만 1, 2, 3, 4라는 값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1, 2, 3, 4라는 값이 있으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봤더니 걔가 A였어요. 1, 2, 3, 4는 있으면 A에 있어. A 한번 볼까? 있나? 없네. A에 없으니까 딴 데 갈까? 그게 아니고요. 있으면 A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아무 데도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후보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랑 비교해 볼 필요 없이 해시 값을 먼저 계산해서 그 해시 값에 해당하는 버킷 안에 있는 애들만 찾아보기 때문에 비교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 라는 장점을 갖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빅3, 튜닝 빅3 조인에 대해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NL 조인은 가장 단순하고 아주 뭐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솔트머지 조인과 해시 조인은 뭔가 하잖아요. 일단 얘는 정렬을 하고 얘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내고 뭔가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우리가 데이터 서로 조인할 게 몇 개 없어요.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있어요. 3개, 4개 매칭을 하는데 정렬을 하고 3개, 4개 매치하는데 정렬을 하거나 해시하거나 이 비용이 더 들 거라는 거예요. 자, NL 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데이터일 때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NL 하자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L 조인의 키워드는 소규모에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연결 조건, 인덱스 및 드라이빙 테이블 우선순위에 따라 성능 결정, 이거는 교재에 있어서 저도 쓰긴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구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NL 조인의 특징은 소규모에 유리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솔트머지와 해시는, 솔트머지는 정렬할 때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 계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머지 조인이 갖는 특징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언급이 안 됐네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며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 자,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넌 이퀴 조인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시 조인은
EQ 조인만 해시 값을 뽑아야 되니까 범위로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 2, 3, 4가 A라는 버켓에 들어있을 때 1, 2, 3, 5가 어느 버킷에 들어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EQ 조인만 가능하고요. 범위 탐색이 안 되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해요. 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냐? 아까 데이터 적으면 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해시 함수 뽑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해시 조인도 마찬가지고 NL 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솔트머지 조인은 어차피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정렬, 이쪽에서도 정렬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트머지 조인은 선행 후행 개념이 없고 NL 조인과 해시 조인의 경우에 선행이 작고 후행이 클 때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핵심 위주로 다시 정리를 하면 NL 조인은 소규모 데이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해시 조인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럼 솔트머지 조인도 글쎄요. 솔트머지랑 해시랑 비교하긴 좀 그런데 솔트머지 조인도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적을 때는 NL이 확실하니까요. 자, 솔트머지 조인은 정렬할 때 시간이 소요되고요.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 계산할 때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솔트머지 조인은 인덱스 사용하지 않고 non eq 조인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시 조인은 eq 조인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결과 행의 수가 적은 테이블을 선행 테이블로 사용하는 경우 성능 향상은 얘와 NL 조인이 모두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만약에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해요.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하는데 A 테이블과 B 테이블, C 테이블이 있을 때 조인은 3개를 조인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개밖에 조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A, B, C를 조인한다라는 건 사실은 A와 B를 조인하고 B와 C, 그 결과와 C를 조인하는 거잖아요. 자, A와 B 조인, 그 결과와 C 조인 이렇게 되는데 어떤 조인을 쓸지는 옵티마이저가 결정해요. 옵티마이저가 아까 옵티마이저 우리 보면서 뭐 어떤 조인을 사용할지 결정한다라는 것도 조인 기법도 결정한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A와 B를 보아하니 얘는 NL 조인을 쓰는 게 좋겠군. 근데 그 결과와 C를 조인할 때는 해시 조인을 쓰는 게 좋겠군.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다른 조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를 외우시면 되겠고 도저히 못 외우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할까봐 앞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선행 테이블이 뭐고 후행 테이블이 뭐고 또 뭐 여기서 정렬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해시 함수가 뭐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배경만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슬라이드는 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략 한 1시간 10분 가량 수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옵티마이저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두가 SQL 최적화에 대한 주제였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SQL은 무엇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다면 오늘 배운 내용은 걔네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비용 기반과 규칙 기반 정도 구분하는 정도를 봤었죠. 그리고 인덱스에서도 비트리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비트리를 통해서 인덱스를 관리할 수 있다까지만 봤었고요. 그리고 빅3, 튜닝 빅3 조인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조인들의 특징, 비교, 상대적인 장단점 위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QL 최적화는 오늘 다룬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SQLP를 가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방대한 분량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SQLD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모듈 2 SQL 기본 및 활용의 한 꼭지로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개념 위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시간 10분 정도 가량 여러분이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험에 응시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제인 SQL 최적화 기본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한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실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